안녕하세요. 무성브릿입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먼저 지수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지수 차트가 어디 갔냐? 코스모학 지수 차트가 지워졌네 보네요. 자, 오늘 2차전지 반도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 2차전지하고 반도체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HLB 바이오 이런 이거 임플란트 쪽하고 그리고 게임 넥슨 게임죠 이렇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내렸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도 내렸죠. 그러면 이제 단기 변곡점이 생겼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단기 고점이 오늘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레리 윌리엄스에 따르면은 이제 단기 고점에서 단기 저점으로 이동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단기 고점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단기 저점으로 다시 가서 추가 하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 이 긴 하락 추세 이렇게 보시면은 200일선이 우거하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단계 영역에 있습니다. 마크 미너빈이나 아니면 와인스타인 책에 의하면 지금 1단계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횡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저점을 지금 이제 깨고 내려가기는 좀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 정도 와서 이렇게 반등해서 가면 이게 이제 딱 베스트고 아니면 이제 여기가 다시 저항점이 되니까 반등해서 맞고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상승 추세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거고요. 전저점을 이 지지점을 살짝 깨는 건 상관없어요. 살짝 깼다가 다시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면 되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이게 만약에 하락 추세로 이제 전환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보통 저항점을 그냥 하향 돌파해버리고 반등할 때 저항이 돼버려서 다시 맞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여기를 테스트로 하러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우리들의 계좌가 이렇게 중장기 투자를 이렇게 운영하는 계좌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는 어제 제가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단기 하락 추세로 이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개파락하고 반등도 못했죠. 거의 매수세가 유입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저가하고 종가가 차이가 거의 안 나잖아요. 그러면 이 꼬리만큼이 매수세인데 이러면 거의 적이 없다. 매수세가 없다. 지금 그쵸? 여기서 이제 시가를 시작을 해서 그냥 계속 빠졌죠. 시가를 시작해서 빠졌다가 들어 올려줬어요. 그쵸? 시가 위로 들어 올려줬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가를 지켜야죠. 얘가 안 빠지는 날은 시가를 지키고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깨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는데 시가 저항 맞고 떨어져 버렸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단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200일선 우하향하고 있고 1단계 영역에 있다. 그냥 박스권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박스권에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아직 이렇게 상승 추세니까 얘가 내려오면서 이런 추세나 이 사선 추세선이나 이 수평 추세선만 깨지 않는다면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수 포지션으로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근데 잠시 내가 여기 요만큼 떨어지는 구간을 생각을 해서 여기서 매도 포지션을 잡겠다. 그런 것도 가능한 거고요. 나쁘지는 않은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어떻게 했나 볼까요? 외국인이 어디 갔어? 외국인이 오늘 무지하게 매도를 했네요. 외국인이 원웨이 방향으로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따라서 됐습니다. 이 기관이 어떤 방어가 안 된다는 게 매일매일 볼 때마다 아쉽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200일선을 뚫었잖아요. 예, 지금 그리고 이제 200일선에서 반등을 해서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그건 알 수 없는 문제니까. 이제 200일선을 뚫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은 이제 200일선은 지금 아직 우하향 추세니까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면 결국에는 200일선을 이렇게 돌리게 돼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리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1단계 영역이 끝나고 이제 2단계 상승 추세가 시작될 수 있다. 근데 200일이니까 6, 3, 18, 한 6개월 정도 되는 거잖아요. 6개월. 그러니까는 추세가 지금 아직 200일선이 우하향이니까 주가가 한번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가면 캔들이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앞으로 6개월이니까는 한 10월경 그때쯤 되면 이제 추세가 200일선 추세가 우상향으로 이렇게 바뀌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 박스권 안에서 매매를 잘 해야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어제 지금 미국 지수는 떨어졌었죠 어제. 근데 오늘 살짝 반등하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제가 썼는데 이 추세가 왜 만들어지는지 알겠어요. 이게 여기 이제 에코프로인데 물론 제가 안 사서 뭐 얘기하기는 조금 꺼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예,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칙을 자꾸 어기죠. 이렇게 돼. 21선이 중요합니다. 21선이 아주 중요한 선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시야가 그렇게 멀리까진 가질 않아요. 6개월 뒤, 1년 뒤 이렇게 보고 사시나요? 물론 이제 어떤 내가 고등학생이다. 그러면 내가 고1이다. 그럼 시계열이 어떻게 될까요? 3년 뒤 수능이죠. 그렇게 볼 수 있고 근데 특히나 주식한다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유동성도 많고 변동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21선을 아주 중요시 여기면 됩니다. 21선을 아주 중요시 여기면 되고 사실 이런 타점, 그리고 여기 돌파하는 타점, 이런 타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사실 제가 사지는 않았어요. 사지는 않았는데 물론 다른 종목 산 거는 알고 있을 거예요. 멍청하게 다른 이런 허접한 걸 골라가고 사실 에코프로 이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지주사 성격도 있고 아직 폐배터리 쪽으로 막 크게 실적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라서 내 생각인 거지. 시장은 아니라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런 추세가 왜 만들어지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슈팅이 나왔잖아요. 슈팅이 나왔어요. 이게 거의 한 130% 정도 오른 건데요.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 이런 구간에서 팝니다. 주포들이. 그게 일부일 수도 있고 집단 이성일 수도 있고 몰라요. 한 개인일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르면 여기서 팔아요. 이제 그 사람이 팔고 나가면 현금을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요. 이 주가가 21선 위로 올라서요.
방금 전에 지수 얘기할 때도 그랬죠. 지금 200일 이평선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렇게 살짝 올라갔다 지금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리바운드 할 수도 있지만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이 없어요. 200일선 위로 한번 올라왔다는 게 중요해요. 한번 올라왔다는 건 뭐냐면 나중에 가서 200일 뒤에 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200일 뒤에 가서 지금 주가가 여기 있잖아요. 200일 뒤에 주가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보다 높이 있다 그러면 이 이평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돌겠지. 그쵸?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이제 전저점을 위협하지 않는 이상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다시 반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등하다가 간다 하면서 또 200일선 위로 올라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장기 이평선을 돌리는 거예요. 이거를 차트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지수가. 그쵸? 근데 얘도 보면은 200일선 아래로 내려오죠. 예, 내려오는데 전저점을 안 깨는 게 중요해요. 깨면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전저점을 위협하네요. 예, 그러면서 200일선하고 벌어지고 있고. 근데 어떻게 다시 이렇게 200일선 위로 올라서죠. 그러면서 어디 있어? 그러면서 여기 주가보다 여기 주가가 올라섰잖아요. 지금 이렇게 올라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200일선이 이렇게 돈대니까 200일선을 돌릴 정도면 매수세 유입이 굉장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세 상승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추세 상승이 이렇게. 근데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모르죠. 그거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서도 200일선을 이렇게 돌리고 200일선에서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한 주가가 21선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서 변동성을 축소하면서 우상향을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이 주가가. 그쵸? 주가가. 지금 21선을 이미 도는 거고.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거를 일반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뭐 집단 이성이 개입돼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거는 아니면 어떤 몇몇 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좋게 봐서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올리다 보면 전고점하고 가까워져요. 지금 이 상태로 보더라도 지금은 전고점이 13%밖에 안 남았어요. 이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거는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타점을 아주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런 타점을 21선 위에서 변곡을 이렇게 레리 윌리엄스의 변곡을 배웠으니까 그쵸? 이런 변곡을 만드는 타점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제가 이때 이걸 왜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에코 프로를 평상시 아마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날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 보면 3%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돌파는 기정사실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설마 얘가 지금 거의 45%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날이 2월 6일인데 에코프로비엠도 보면 2월 6일날 이렇게 지금 여기 전고를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이제 아쉬웠던 게 포스코 케미칼이 약간 이제 그 조정 중에 있었고, 그쵸? 그리고 다른 애들은 희망이가 좀 없었어요. LNF도 뭐 그다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이걸 어떻게 판단했냐면,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굉장히 빠른 선도주였던 거예요. 굉장히 빠른, 캐치하기 어려웠던 제 기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놓친 거거든요.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추세 상승이 된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까지 상승을 해버리면
저도 이날 이봉에서 고민을 엄청 했다 그랬잖아요. 살까 말까. 근데 저는 한번 꺾어주고 들어가면 이제 무조건 살라 그랬는데 그냥 쭉쭉 가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기간에 들어서 유튜브를 보면 아주 2차 전지를 찬양하는 유튜브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진짜로. 죄다 2차 전지 얘기만 해요. 물론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섹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다 합리적인 거예요. 막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임상시험 들어갔다, 뭐 이 신약만 개발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딱 들어봤을 때는 이성적이고 굉장히 리즈너블하기 때문에 일반 개미들이 딱 했을 때, 야, 이거는 가는구나,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되는 거예요. 개미들이 이렇게. 개미들이 이렇게 참여가 되면 거래량이 이렇게 빵빵빵 터져줍니다. 빵빵빵 터져주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0% 올랐는데 얘가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거의 144% 올랐어요. 그러면 저는 뭐 더 갈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보유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얘를 여기서 들어간다? 말도 안 들어. 절대 안 들어갑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손절을 칼같이 하죠. 제가 에코프로비엠 이날인가? 아마 제가 이날인가? 아마 매도 포지션 잡았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죠? 여기 고점 돌파하면 그냥 손절한다 그랬죠? 바로 그냥 손절했어요. 이거 나오고 그냥 손절했어요. 그냥 손절했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다 음봉을 많이 그리고 윗꼬리도 굉장히 많이 달고 왔죠. 금양 같은 경우도 어때요? 오늘 윗꼬리를 달면 안 돼요. 오늘 같은 날. 그냥 양봉으로 거래량마저 터졌기 때문에 그냥 쭉 나갔어야 돼요. 근데 여기 거래량하고 여기 거래량 보면은 별 차이가 안 나죠. 이 거래량을 다 못 잡아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집이 충분히 안 됐을 수도 있고 매집 해놓고 여기서 털었을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일 양봉이 다시 이렇게 딱 서버린다.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그러면 가겠다는 신호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추세가 생기고 이러한 활시위처럼 가파른 슈팅이 이래서 나오는구나. 이거를 제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아주 좋은 거를 깨달았죠. 좋은 걸 깨달았고 지금 어제 올린 영상 중에서 이제 보시는 종목들이 전부 좋은 회사들이네요. 이제 그쵸. 뭐 잡주할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종목이 정말 사고 싶은 종목이 하루에 수십 개가 나옵니다. 좋은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테마주하고 잡주에도 통하는데 이 개별 종목의 개잡주들한테는 잘 안 통해요. 진짜로. 이 타법이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기술적 분석 대가들도 개잡주 얘기 거의 안 해요. 다 좋은 종목 갖고 얘기하지. 성장주 갖고 얘기하지. 그래서 하여튼 뭐 테마주라든가 뭐 그냥 테마주도 이런 테마는 괜찮죠. 뭐 GPT 테마라든가 로봇 테마라든가 이런 테마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무슨 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라든가 뭐 이런 테마는 좀 그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죠? 사우디아라비아가 무슨 뭐 시티 하나 짓잖아요. 도시. 그런 테마. 지금 그 테마 완전 죽어 있죠. 그 테마 완전히 죽어 있다. 그래서 전혀 테마는 볼 필요가 없다. 이제 보면은 2월 1일 기준으로 AP 위성은 테마주라고 보기 어렵죠? 테마주라고 보기 어렵고 AP 위성도 자 이제 제가 단기 번곡점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부터 그냥 그릴게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슈팅이 나오고 이렇게 단기 고점에서 단기 저점으로 움직인 다음에 일로 이렇게 가는 중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매수 타점이 되죠. 이 종가 여기가 뭐 괜찮죠? 지금 현재까지는. 근데 요런 거 단기 테마 이거는 이제 단기 테마주죠.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뭔지.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푸른 기술을 내가 평소에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이상 이걸 못 봐요. 안 보입니다. 예. 이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내가 뭐 하루에 차트 막 수백 개씩 보는 거 아닌 이상. 그쵸?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없죠. 단기 저점이. 예, 단기 저점이 없습니다. 지금 얘는 여기 안에서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상한가 여기를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아주 빠르면 모를까? 그러면 보통 이 상한가를 그린 다음에 이제 알게 되는데 상한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뭐 거의 시가 근처까지 왔거든요. 시가 근처까지 왔고 얘도 어떤 단기 변곡점을 만들지 않고 예. 여기서 뭐 만들긴 했네요. 여기서 이제 단기 고점이 나왔죠. 단기 고점이 나오고 이봉이 여기가 단기 저점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아니다. 이거는 단기 저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면 얘가 시가가 더 저가가 아래이기 때문에 단기 고점을 만들고 그냥 쭉 하락하고 있어요. 얘는 그냥.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매매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뭐 이런 것도 지저분하게 움직이죠. 예, 막 뭐 1,000억 이상 거래량 터진 거는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매수 타이밍 잡기 굉장히 어려워요. 예, 이것도 얘도 매수 타이밍 단기 변곡점을 잡는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매수 타이밍인데 종가가 뭐 별 상승이 나오지 않고 6% 정도 상승이 나오고 손절이 나왔겠죠. 그냥 6% 상승에 안 파니까 PEMC는 이제 신규 상장주고 케어제는 뭐 이제 실적이 좋으니까 그쵸? 얘도 뭐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단기 변곡점을 돌파하는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고 손절 라인은 여기로 보면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뭐 이런 것들 써니전자 이런 것들 그쵸 이런 것들 얘는 뭐 단기 변곡점이 그리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수익을 잘 줬어요. 그러면 얘도 매수 타점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매수 타점이 되는데 음봉이잖아요. 상승형 음봉. 참 잡기 어렵죠. 예, 잡기 어렵죠. 그냥 이날 팔고 나왔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빨라야 돼요. 이런 개별 테마주를 하려고 그러면 빨라야 돼요. 굉장히. 예, 이런 거 보면 뭐 그냥 이렇게 상승했다 그냥 죽어버리니까 웬만하면은 개잡주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왜 안 해도 되냐면 좋은 종목이 너무 많다. 좋은 종목이 진짜 너무 많다.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제가 그린 거거든요. 단기 변곡점을. 그러면 이제 이 구간이 매수 타점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GPT 테마죠. 근데 얘 혼자만 GPT 테마가 아니고 이 많은 종목들이 GPT 테마예요. 그러면 이 많은 종목들이 GPT 테마라는 건 뭐냐면 돈이 여기에 엄청나게 쏠렸다는 거죠. 이런 테마주는 해도 된다. 이렇게 추세 상승이 그냥 이쁘게 나와버리잖아요. 그쵸? 마인즈랩도 마찬가지고 단기 변곡점을
굳이 그려보자면 이제 여기서부터 그릴게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쵸?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거를 퍼센티지를 지워야겠다. 그래야 깔끔하게 보이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거든요. 지금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면 메스 타임을 잡자 그러면 여기를 잡을 수가 있고 여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손절이 안 나왔네요. 그쵸? 예.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서 잡았으니까 여기까지 올라갔죠? 올라갔으니까 37%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여기도 35% 정도 되네요. 그쵸? 나쁘지 않죠? 이런 테마주는 괜찮아요. 그리고 로봇 테마 이런 것도 로봇 테마도 이제 이 기업의 면면을 따지자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말이 안 되냐고 하면은 실적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타점이 만들어지면 상당한 수익률을 좀 줍니다. 다 타점을 만들어주면 이제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단기 변곡점이 여기까지 바로 올라갑니다. 단기 변곡점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하루 조정하고 바로 또 여기까지 상승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갔거든요. 지금 단기 변곡 레리 윌리엄스 이론을 기초로 해서 만든 단기 변곡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고 이게 매수 타점이 돼요. 근데 얘는 이제 상승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16%이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8% 정도 되고 이 저점까지도 뭐 크게 1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12.54% 정도 되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12.54%라 하더라도 비중이 약 8%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률을 보면 64% 나오고 여기까지는 약 34% 나왔어요. 충분히 괜찮죠. 노려볼 만한 거죠. 그리고 이런 트레이딩은 뭐 대박을 노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깡통 찹니다. 무조건 깡통 차요. 자금 관리를 엄청 잘해야 되고요. 손절 라인은 무조건 지켜야 되고 손절폭은 최대는 무조건 10%예요. 10% 넘어가는 손절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 금액으로 하면 총 자산의 1% 정도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12.54% 정도 되니까 비중을 한 8% 정도 잡고 들어가면 돼요. 얘는 약 16% 정도 16% 정도 된다 그러면 0.16 비중을 약 6% 정도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16% 손절하면 총 자산의 1% 정도밖에 손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BB 테크 이 정도면 대장주고 여기서 못 샀다 하더라도 여기서 살 수 있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대장주인데 얘 같은 경우도 단기 변곡점을 그려보자고 하면 레리 윌리엄스의 이론에 따르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바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여기 한 번 줬어요. 여기 한 번 줬는데 그래도 거의 상한가. 그쵸? 20-30%면 다 팔아야 돼요. 웬만하면 20-30%. 그러면 이제 손절은
약 8.7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익절은 거의 2, 30%니까 손익비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할 필요가 없다. 절대로. 그리고 CJ 차트로 공부 중인데 실전에서는 변동성이 크게 느껴지고, 그죠? 변동성이 크죠. 커요. 조정인지 하락세인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자, CJ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건지 하락 추세가 시작된 건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의 대가들은 손절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매수를 했지만 얘가 떨어지면 이게 자연스러운 조정인지 하락세인지 몰라요. 그래서 생각하는 그 손절 라인에 가면 그냥 무조건 손절하는 거예요. 알면 안 하지. 자연스러운 조정이면 추가 매수하겠지. 그쵸? 그리고 일단은 얘는 이제 매수 대상이 안 돼요. 200일선이 우하향하고 있죠.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매수 관점으로 볼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요 구간만 보면 어때요? 상승 추세인 건 맞아요. 그냥 단기적인 상승 추세인 거고, 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에서 지금 이제 반등을 해서 지금 이제 이 박스권, 그 스테이지 1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기 변곡점을 굳이 그려보자면, 자, 여기서부터 그려볼게요. 제가 단기 변곡점을. 여기는 그냥 대충 그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 단기 변곡점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상승 추세로 바뀔 수 있는 점이에요. 단기 변곡점이. 그래서 이런 이런 지점을 단기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단기 저점. 단기 저점은 뭐냐면 캔들로 보면 되고요. 낮은 캔들 양옆으로 더 낮은 캔들이 없으면 거기가 단기 저점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도 단기 저점이 되는 거죠. 여기는 단기 고점이 되고, 양쪽을 봤는데 더 높은 고점이 없어. 내가 제일 높아. 그러면 거기가 단기 고점인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단기 고점, 단기 저점. 그러면 이제 레리 윌리엄스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단기 저점에서 단기 고점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다시 단기 저점으로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단기 고점, 단기 저점, 단기 고점, 단기 저점, 단기 고점, 단기 저점, 단기 고점, 단기 저점으로 주가가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게 다 이러냐. 레리 윌리엄스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시장 구조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 거의 동의합니다. 뭘 물어봤죠? 뭘 물어봤을까요? RS 귀찮습니다. 트레이딩 뷰 가서도 보기에. 조정인지 하락세인지,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어제 댓글을 달았으니까 이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그쵸? 이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데는 단기 변곡점이고 다 단기 저점 내지는 단기 고점입니다. 이제 네모난 걸 쳐볼게요. 이 단기 저점 양옆으로 더 낮은 저점이 있으면 거기가 중기 저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가 뭐야? 단기 저점, 단기 저점, 단기 저점인데 양옆으로 다 높아. 그러면 얘는 중기 저점이에요. 그쵸? 근데 얘는 양옆으로 더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으니까 얘는 그냥 단기 저점인 거예요. 얘도 양옆으로 하나 높고 하나 낮으니까 그냥 얘는 단기 저점이에요. 그리고 얘도
양옆으로 얘는 아직 이쪽에 저점이 안 생겼으니까 얘는 그냥 단기 저점일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더 내려가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단기 상승 추세라고 그랬는데, 단기 상승 추세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이렇게 단기 저점이 자, 여기도 단기 저점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도 단기 저점이 되고 여기도 단기 저점이 되는데, 얘는 중기 저점이 되죠. 왜냐면 양옆에 더 낮은, 더 높은 단기 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중기 저점, 이렇게 이 중기 저점, 여기 중기 저점, 단기 저점, 단기 저점, 단기 저점, 단기 저점, 단기 저점. 뭐냐면 상승 추세는 이렇게 저점들이 점점점 높아집니다. 이거를 이제 상승 추세라고 하고요. 고점도 당연히 높아지는 거를 상승 추세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상승 추세에서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봉들이 나와요. 근데 현재 보면 어떨까요? 일단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여기 저점도 깨고 내려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모습이 지금 그려졌냐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만약에 반등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단기 저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게 변형된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하면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헤드앤숄더라 그러죠. 네, 명백한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얘가 상승 추세로 간다 그랬으면 계속 상승 추세로, 왜냐면 지금 뭐 SM이라든가 하이든가요? 뭐지?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하이브라든가 아니면 JYP처럼 상승 추세로 간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조정을 할 때 이 저점을 깨면 안 되죠. 그쵸? 이 저점을 깨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반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이 고점을 돌파해야 계속 상승 추세로 가는 거고. 근데 얘가 이 저점을 그냥 무식하게 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저점마저도 깼어요. 여기 저점마저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는 하락 추세로 들어갔다. 그리고 하락할 때 거래량이 줄어야 되는데 거래량마저도 늘었다. 예,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어떤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지금 하락 추세이다. 근데 이제 여기 이 중기 저점의 추세선을 이은 데를 보면 살짝 반등한 모습이 보여요. 예,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등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반등해서 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레리 윌리엄스가 얘기했다시피 이러한 변곡점은 항상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봉이 일단은 여기 저항을 돌파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저항마저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맞고 이렇게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아마 상승 추세로 간다 그러면 결코 쉽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돌파해서 간다는 게. 이런 식으로 돌파해서 갈라 그러면 CJ ENM의 어떤 뭐라고 할 거야,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있을까요? 뭐 구조 조정하는 것 같은데 저기 블라인드 보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모멘텀이 있을 것 같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현 상태로 봤을 때는 단기 하락 추세로 거의 완벽하게 전환이 된 상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뭐 외국인이 기관은 계속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쵸?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제가 아주 조금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뭐 이거를 갖고 있는 거는 알 거야 아마. 그쵸? 제가 이거 어디서 샀죠? 예. 이 봉에서 샀습니다. 그쵸? 제가 좋아하는 봉이라 그랬잖아요. 예. 왜 좋아한다 그랬죠? 이 타점을 왜 좋아한다 그랬죠? 자, 21선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다시 상승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M파동을 가는 거예요. 이 구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그쵸? 예. 여기서 이제 21선 위로 완벽하게 올라온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파동을 그리죠. 예, 돌파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제 강의한 그 마크 미너비기의 책이 이제 3월달 되면 나옵니다. 변동성 축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이렇게 변동성이 축소되고 있죠. 예, 여기서는 여기까지 15%, 10%, 6%. 그쵸? 예, 변동성이 축소됐다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물량이 매집이 되고 있다. 그런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러한 전고점을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늘어야 된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처럼 막 가지는 못하죠. 유튜브에서 이거 떠들질 않아서 그래요. 애널리스트하고. 유튜브하고 애널리스트들이 막 떠들어야 이게 쭉쭉쭉 가는데, 근데 오늘 막 현설기계 힘내고 있더라고요. 자, 21선 위로 올라섰어요. 볼까요? 변동성을 한번 볼까요? 17%, 17%, 7%. 근데 여기서 뭐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를 못했으니까 12%. 그쵸? 이렇게 하고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뭐 내일 올라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서 뭐 내일 살짝 올라갔다 치고 이렇게 올라갔다 치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21선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10% 이하의 변동성을 그리면서 이렇게 그리면서 다시 봉을 이렇게 딱 세우면 매수 타점이 되겠죠. 그래서 봐야 되고 이제 부품 중 어때요? 얘는 봐봐. 21선이 이거 봐봐. 여기 봐봐. 21선 이렇게 올라왔다가 꺾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 그쵸? 그렇죠? 그리고 변동성 축소가 되고 있는지 볼까요? 자, 아직 안 됐어요. 그쵸? 변동성 축소가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 7.5%밖에 안 떨어졌어요. 지금 변동성 축소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내일 양봉이 이렇게 딱 떴다. 그리고 거래량도 뭐 한 요 정도 이렇게 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변동성 축소가 됐죠. 그리고 변동성이 10% 이내로 떨어졌고 그러면 매수할 만하다. 근데 약간 아쉬운 게 어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이 있지는 않다. 그쵸? 있으면 더 좋은데. 그리고 DY 파워가 아니고 대창단조. DY 파워가 아니고 대창단조를 보면 얘도 어때요? 21선 슈팅 나오고 조정하고 지금 어때요? 이렇게 돌리고 있잖아. 그쵸? 돌리고 있어요. 그럼 얘도 변동성을 한번 봅시다. 18%, 14%, 13%,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약 7.5%. 비슷하네요. 비슷하고 얘도 어떤 기관의 매수세가 약간은 있네요. 그쵸? 외국인도 약간 있고 진성도 뭐 약간은 있네요. 그쵸? 약간은 있는데 둘 다 변동성 축소를 만들고 있고 21선 위로 올라타고 있고 전고점으로부터 지금 여기 고점이면 15%밖에 안 남았고 진성 TC도 전고점으로부터 약 13%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이 전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지금 현재 매우 높은 상태다. 그쵸?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뭐 기간도 어느 정도 사는 것 같고 실적은 뭐 당연히 좋을걸요? 그거는 알아서 확인하고 그리고 대장주가 지금 전고를 돌파해서 예쁘게 돌파해서 약간 조정 중에 있고 그리고 현대건설기가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TYM 이런 것도
추세를 돌리고 있다. 근데 하나 더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뭘까요? 여기서 당연히 지수, 그쵸? 지수가 좋아야 되잖아. 근데 지수가 어때? 조종할 것 같잖아요. 약간 저는 그렇거든요. 약간 그럼 어떻게 될까? 예. 그러면 내일 진성 TC가 이런 양봉이 나올까요? 내일? 안 나올 것 같아. 나는. 그쵸? 나는 내일 이 양봉이 안 나오고 이 음봉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음봉이 단봉 형태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가는 거죠. 지수가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더 다시 들어주고. 그쵸? 예. 이때 매수하거나. 근데 이제 변동성 축소가 안 되니까 많이 안 떨어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양봉으로 세운 다음에 이렇게 한 번 더 세우고 다시 변동성 축소를 만든 다음에 다시 양봉을 세울 때 거래량 터지고 이때 따라 들어가도 되고 그쵸? 이런 식으로 봐도 된다. 그 변동성이 축소되는 기간을 기다리는 게 좋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쯤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꺾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변동성 축소하고 이렇게 가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매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런 거를 물어보셔갖고 뭐 테마주도 뭐 지피트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뭐 실적이 받쳐주진 않지만 섹터 전체가 오르는 이런 테마주는 괜찮습니다. 네, 그런 테마주는 괜찮고 정치 테마주 안랩도 최근에 올랐잖아요. 안랩 최근에 이렇게 올랐잖아요. 근데 안랩은 사실 언제 사야 되냐면 얘가 이제 정치 테마주로 안철수 씨가 은퇴를 하지 않는 이상 계속 할 거거든요. 얘는 거래량 없이 이렇게 거래량 없이 길 때 사서 오르면 팔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아요. 이거 봐봐요. 이거 뭐 매수 타점도 다행히 안 나왔지만 다행이죠. 안 나온 게. 이제 우리 개미들 또 안철수 간다 하고 여기서 샀겠지. 사면 몇 프로야 지금? 또 뭐 26% 마이너스잖아요. 말도 안 되죠. 마이너스 10% 넘어가면 안 돼요. 트레이딩은. 얘도 뭐 좋죠. 얘도 아주 좋고 얘도 아주 좋고 그쵸. 200일선 완전 돌려갖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뭐 그 생각도 이제 하셨을 거야 아마. 이제 네, 이 기회비용 생각하는 거예요. 야 지금 이거 막 날아가는 거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기술적 분석 대가들 있잖아요. 그런 대가들도 거의 항상 현금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뭐냐? 근다고 그 사람들이 한번 들어갈 때 막 집중 투자하냐? 그러지도 않아요. 이런 기술적 분석은 집중 투자하면 개박살 나게 돼 있거든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그렇게 수익률을 많이 내는 게 뭐냐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회전율을 높일 생각을 하지 말라. 그리고 그 마크 미너비기도 미국에서 30년 동안 엄청나게 투자를 잘해온 사람인데요. 수익률이 50%가 안 돼요. 거의 50%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떼돈을 벌었다니까? 그러니까 손익비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손절은 뭐 3, 4%, 뭐 많이 해봐야 5, 6%에서 하는데 익절은 2, 30%에서 해버리니까. 근데 마크 미너비기는 뭐 하루에 한두 종목 정도는 매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만 받쳐준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게. 뭐 오늘도 사실 막 살까 말까 고민했던 종목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참은 거죠. 실력이 없으니까. 갈지 안 갈지 확실히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걱정도 거의 하실 필요가 없다. 자, 오늘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